북한 핵잠수함 설계자가 한밤중에 조선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USB를 꺼내 극비 설계도를 복사하기 시작했죠. 밖에서 경비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각되면 즉결 처형입니다. 과연 20년간 충성했던 그가 왜 극비 설계도를 복사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응원하신다면 응원 한마디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21년 겨울, 함경남도 신포시. 동해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호, 당시 50살이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와 20년 넘게 신포조선소에서 일했지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잠수함 설계를 했습니다만 2010년대 들어서는 우리 공화국의 수건사업인 핵잠수함 개발에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지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도 설계도를 붙들고 밤을 새웠습니다. 미국 놈들의 항공모함에 맞설 수 있는 핵잠수함,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면 우리 공화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선소에서 10리쯤 떨어진 해안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신포 앞바다는 예로부터 명태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지요. 제 어릴 적엔 할아버지께서 배를 타고 나가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피난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남으셨던 분입니다. 성호야,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게 다 미제놈들 때문이다. 너는 커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하며 웃는 얼굴로 맞아주곤 했습니다. 상에는 강냉이밥에 된장국, 김치 몇 쪽이 전부였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같은 마을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기술자라 대우를 좀 받는 편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장군님 말씀 공부했어요.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5살 된 딸은 평양경공업대학에 다녔는데 방학 되면 집에 내려왔죠. 그래, 우리 딸 기특하구나.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은 인민군에 복무 중이었습니다. 28살 아버지를 닮아 성실한 청년이었지요.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을에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80살 된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관절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나라 일하느라 바쁜데 날 걱정은 무슨 하시면서도 얼굴에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고 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곧 나아지실 거예요 하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밤이면 설계도를 펼쳐놓고 다시 공부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자로를 탑재해야 하고 방사능 차폐도 완벽해야 하지요. 소련 기술 자료를 뒤지고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책들을 밤새 읽었습니다. 이 일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도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신포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명태식혜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요즘은 명태도 잘 안 잡힌다고 했지요. 바다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국가가 주는 임무, 그것을 완수하는 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자부심이, 이 모든 충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제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뀔지, 그저 성실한 기술자로, 충성스러운 아버지로, 효자로 살아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8시 조선소 전체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직원 중앙광장 집결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소집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니까요. 광장에 모인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모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단상 위에는 보위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 옆에 선 후배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는 반역자의 최후를 목격하게 될 것이오. 보위부 간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자?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때 단상 옆에서 한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머리는 푹 숙여진 채였습니다. 박기철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5살 위, 함께 15년을 일한 동료였지요.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회의 때마다 성호 동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하네 하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지금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우리 공화국의 핵심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소. 보위부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USB에 설계 자료를 담아 중국 간첩과 접선하다 적발되었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선배가 그 성실하고 조용하던 분이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하려고. 박 선배의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요원의 발길질에 그 목소리는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약.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약이 필요했으니까요.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약을 비싼 값에 사야 했지요. 박 선배도 그랬던 겁니까? 어머니를 살리려다 이렇게 된 건가요? 인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 셋이 박 선배를 끌고 갔습니다. 담벼락 앞에 세웠습니다. 총을 든 병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조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지요.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쓰러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박 선배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설계도를 그리고 함께 웃던 그분이 이제 차가운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역자의 최후요. 누구든 공화국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보위부 간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동정을 표하면 그것도 반역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저 박 선배의 마지막 모습만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파하셨습니다. 성호야, 약 좀 구해줄 수 있겠니? 하시는 말씀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 선배도 어머니 약을 구하려다 저렇게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어머니. 구해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 선배는 정말 반역자였을까? 아니면 그저 어머니를 살리려던 효자였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기술자라고 충성파라고 안전한 게 아니구나.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핵잠수함 설계, 그것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박 선배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저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우리가 지키려는 이 나라는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가? 창밖으로 심포바다가 보였습니다. 검고 깊은 밤바다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체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배가 죽고 나서 조선소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지요. 언제 누가 밀고 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2020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 당은 즉시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요. 압록강도 두만강도 모두 막혔습니다. 중국에서 오던 물건들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국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장마당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쌀 1kg이 10,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이 5,000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오늘은 뭘 먹지요? 아내가 텅 빈 찬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은 이미 떨어졌고 강냉이마저 귀했습니다. 죽이라도 끓여요. 물에 소금만 타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조선소에서도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살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가장 힘든 건 어머니였습니다. 관절은 점점 더 나빠지셨지요. 밤마다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던 약들이 다 끊겼어요. 돈을 드릴 테니 뭐라도 해주십시오. 제가 애원했습니다. 의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무, 돈이 문제가 아니오. 약 자체가 없단 말이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성우야, 괜찮다. 어차피 늙은 것, 이제 갈 때도 됐어. 장마당에서 몰래 약을 구하려 했습니다. 중국산 진통제 한 통이 제 월급의 4배였습니다.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었지요. 조선소에서는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평불만을 하는 자들은 인민의 적이오. 당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 동료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말했다가 끌려갔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가족까지 함께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언제 저렇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집에서도 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혹시라도 신고당할까봐요. 2023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약 한 알 제대로 못 드리고 보냈습니다. 임종자리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이 애미가 너한테 짐만 됐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못난 자식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50 넘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허름한 나무 판자 몇 개를 엮어 만든 관에 모셨습니다. 심포 뒷산에 흙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어머니 약 한 알못 구해드리는 게 나라인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핵잠수함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을 굶기고 어머니를 죽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탈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봄이었지요. 저는 매일 어머니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심포 뒷산, 동해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 혼자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평양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 간부가 저를 부르더니 인민군 대좌한테 시집가라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좌라면 군 고위층입니다. 50살이 넘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미 부인도 있다고 했지요. 싫다고 했더니 아버지 일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제 딸마저 빼앗기려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딸을 안심시켰습니다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거부하면 저도 딸도 가족 모두가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탈출합시다.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이대로는 못 삽니다. 딸을 저렇게 보낼 수 없어요.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어쩌고요? 나중에 데려와야지요.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를 통해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당 북한 돈 50만 원. 50만 원. 제 1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것을 다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이불, 제 시계, 아내의 가락지까지.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설계도. 제가 그린 핵잠수함 설계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조선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경비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반역행위였습니다. 발각되면 즉결 처형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B- 복사되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지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했습니다. 복사가 끝났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동무, 아직도 있소? 네, 지금 나갑니다.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이 USB가 우리 가족의 목숨값이 될 것입니다. 남한 정부에 이걸 주면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딸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마침 휴가를 나왔을 때였지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쪽으로 갈 거다. 아이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너희까지 데려가면 위험하다. 나중에 반드시 데려올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라. 아들이 울었습니다. 28 청년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다. 살리려고 가는 거다. 딸도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슬픈 밤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어머니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자식들 남기고 가는 못난 자식 용서하세요.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심포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걷던 해안가, 명태 냄새 나던 우리 마을, 모두 이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보, 준비됐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그리고 주머니 속 USB. 갑시다.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2024년 2월, 우리 부부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살기 위한 자유를 향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스무나흔 날 밤,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오늘 아니면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순찰대 교대 시간이 딱 20분뿐이에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2월이라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군데군데 검은 물이 보였지요. 저걸 어떻게 건넙니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야죠. 얼음 얇은 데는 피하고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가야 합니다. 11시가 됐어요. 브로커의 신호에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굴렀습니다. 그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소리내지 마세요. 브로커가 급히 말했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뚜둑 마이너스 소리가 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쪽 강둑에서였죠. 엎드리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서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가 그쪽으로 불빛을 돌렸습니다. 저쪽에 뭐가 있나? 가봅시다.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브로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벌떡 일어나 뛰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쩌걱 마이너스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얼음 구멍에 빠질 뻔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손잡아요. 저는 아내를 끌어당겼습니다.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아내가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갈 수 있어? 네, 갈 수 있어요.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쏴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에 박혔습니다. 우리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뛰세요. 거의 다 왔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강둑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살았소. 우리 살았소.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52년을 살았던 그곳을, 자식들이 있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에 순찰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이제 안전합니다. 일어나세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바지는 물에 젖어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험한 길이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 한 칸, 거기서 우리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요. 집주인 할머니가 경고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는 6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핏줄 아니겠소. 돕는 게 당연하지 하시면서 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강냉이 밥에 김치 몇 쪽이었지만 북한에서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면 북한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무사할까? 제가 탈출한 걸 알고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을까? 여보, 애들이 걱정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들어오셨습니다. 빨리 다락으로 올라가세요. 공안이 온대요. 우리는 허둥지둥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숨기고 있지? 아닙니다, 동지. 저 혼자 살아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집 안을 뒤지는 소리였지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공안의 목소리가 바로 아래서 들렸습니다. 다락 사다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 그건 창고예요. 김치 항아리 넣어놨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에 또 올 테니 조심하시오. 공안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1시간쯤 지나서야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기대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터질 뻔했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 소개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불법 노동이었지요. 신분증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중국 돈으로 100위안, 우리 돈으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공장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억양이 다르면 탈북자인 걸 들킬 테니까요. 저 사람 말투 이상한데? 누가 그렇게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신고되고 북한으로 송환되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탈북했던 다른 사람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했지요. 송환되면 총살이에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제 우리 차례가 올지 몰랐으니까요. 여보,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해요. 자식들도 데려올 수 없고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가는데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한국 가는 길이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가 연결해준 한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태국까지 갈 겁니다.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목사님이 마련해준 가짜 서류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중국인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들키면 끝입니다. 목사님의 당부였습니다. 버스는 24시간을 달렸습니다. 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고 앉았습니다.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아내는 참얼미로 고생했습니다. 참아요. 조금만 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공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가짜 서류가 통할까? 공안이 제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공안은 서류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 사람 얼굴이 사진이랑 좀 다른데? 공안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동지. 똑같아요. 다른 공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네.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태국까지 갈 건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미화 1,000달러. 우리 손에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천천히 갚으세요. 태국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험한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구불구불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10시간을 달렸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산길로 국경을 넘어야 해요.
검문소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산을 넘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방콕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방콕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대사관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안에서 한국 직원들이 도와줄 겁니다. 목사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오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직원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핵잠수함 설계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제가 직접 그린 설계도입니다. 며칠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핵잠수함 설계자였습니다. 이 자료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설계도를 보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원자로 위치, 추진 시스템, 방사능 차폐 구조까지.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곧 자유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52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진짜 자유였습니다. 2024년 6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저 깃발 아래서 이제 살 수 있구나. 52년 만에 밟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었고 마트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북한 소식을 자유롭게 검색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실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하나님,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아팠습니다. 북에 둔 자식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밤이면 자식들 꿈을 꿨습니다.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조선업 회사에서 기술 자문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인민들을 굶기면서 핵무기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북에 둔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꼭 봐야지요. 통일이 되면 제 자식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자식들을 꼭 안아줄 겁니다. 심포 바다도 다시 가보고 어머니 산소에도 가고 싶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